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이근우, 펴낸 곳은 매이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의지를 불태워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은 필연보다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한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많지 않고 야속하게만 흘러가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인생의 슬픔은 일상 속 소소한 기쁨들로 인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슬픔도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가 된다는 것이 신비롭고 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같은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찾아올 노화와 상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되 불안함을 즐거움으로 달래는 방법도 깨우쳐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본문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나이 들음에 대하여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8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이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2세였다.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처음 100세 인생 주기를 접한 것은 1982년 네팔에서였다. 네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명을 100세로 설정하고 이를 정확히 4개로 구분했다. 1세에서 25세까지는 세상에 태어나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학습하는 시기, 26세에서 50세까지는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행해 보는 시기, 51세에서 75세까지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기, 76세에서 100세까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그것이다. 당시에는 100세 개념을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런 사고방식이 퍽 생소했다. 동시에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 주창한 성격 발달의 8단계와도 닮아 있어 매우 놀라웠다.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통찰이 이렇게 통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00세를 평균 수명의 다른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100세는 현실로 다가왔다. 2009년 유엔은 호모 헌드레드, 즉 100세 시대의 도래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2015년 100세 시대의 생애 주기별 연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 17세에서 65세까지 청년, 65세에서 79세까지 중년,
79세에서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다. 40살부터 중년에 접어들고 60세부터는 노년기라는 기존의 생애 구분보다는 훨씬 현실에 적합하다. 내 경험을 대입해봐도 그렇다.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호주를 승계하고 가운이 기울어 그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 65세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청년기라고 말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또 65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주 적절하다. 나는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년을 맞기 전부터 정년 이후의 삶을 고민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이는 이화여대 김흥우 교수였다. 그는 퇴임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는 영국으로 공부하러 출발하는 신입생입니다. 라는 고별사를 던졌다. 이 말이 마음에 꽂혔다. 퇴임이 끝이 아닌 출발이 될 수도 있구나. 나는 정년 퇴임을 마무리가 아닌 출발선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원, 가족 아카데미아의 설립, 사이버대학교 공부.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는 노인의 자기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이 무려 20년 동안에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흔히들 정년 이후를 여생이라고 부른다. 남은 인생, 자투리쯤으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자투리로 보기에 그 시간이 너무 길다. 2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으로 자라는 기간이다. 무슨 일이든 새롭게 시작해서 궤도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 그저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때워보자는 심정으로 하던 것만 하면서 살기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흘러간다. 어떤 사람들은 정년 이후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기도 한다. 일도 못하고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에 폐만 끼치는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노후를 맞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이든 자신을 잠재적 문제 덩어리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벌고 봉사를 해도 불안하기만 할 뿐 행복할 수는 없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 즉 자기 통제권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손에 있는 자유로움이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청년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정년 이후다.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기에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남의 눈치나 보며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나는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아기의 한 살과 노인의 한 살이 얼마나 다를까. 20대의 하루와 80대의 하루가 얼마나 다르겠는가.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이가 몇이든 사는 동안에는 진취적이고 사고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남은 인생,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기면 인생이 정말로 쓸모 없어진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자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일이 떠오른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미국의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 소통에 대하여. 젊었을 적에는 노인들과 대화할 때 늘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왜 노인들은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할까? 이고 다른 하나는 왜 목소리가 저렇게 클까였다. 대개 노인들의 말은 한번 시작되면 구구절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짧게 마무리될 이야기가 끝없이 길어지니 영양가가 없게 느껴졌다. 게다가 분위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면 듣기에도 민망했다. 한창 때는 보석 같은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던 선배님들이 나이가 들어 증언부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학회 같은 토론장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선배님도 많았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죄다 쏟아놓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님들 비슷한 다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빠,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가로채고 손가락 셋을 펴 보일 때가 있다. 벌써 세 번째 하는 말이라는 의미다.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가 아닌 경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움칫한다. 전에 말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자녀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가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최대한 유머를 섞어가며 꼰대 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걸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썰렁해로 돌아오면 참 무한하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옛날에 그 선배님들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웠어. 내가 언제 싸우는 거 봤니? 싸웠잖아. 막 소리 지르고. 대화의 톤이 높아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목소리도 커진다.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똑같이 안 들릴 거라고 여겨서다. 아내도 나만큼 늙었으니 두 노인의 대화가 한창 젊은 딸에게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노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을 뿐이다. 이제 명실을 상부한 노인이 되었으니 변명해보자. 나이가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첫째는 집중력 저하다.
말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곁들인다. 나무로 치자면 굵은 기둥이 전하고 싶은 말이고 장가지들이 이야기 소재다. 굵은 기둥과 장가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집중력이 저하되니 인과관계를 쉽게 놓치고 연상에는 비약이 생긴다. 한마디로 장가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다. 흔한 말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면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싶고 이야기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둘째는 경험이 쌓여서다. 나이가 들면 살아온 횟수만큼 다양한 경험이 방대하게 쌓이고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도 확고해진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진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함께 기뻐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영양가가 있을까? 과거에는 노인의 지식이 귀하게 여겨졌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다.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를 축적하던 시절에는 그랬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갖가지 언어를 해석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영상물을 소비한다. 그동안 쌓인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서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고 인간은 정보의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세상이니 아무리 소중한 경험이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게 혹독하다. 입학, 취업, 결혼, 육아, 무엇 하나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사는 내내 극한의 경쟁 체제를 감내해왔기에 한 번도 평안한 시기를 보내지 못했고 자존감마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전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다분한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맺혔을까. 어쩌면 나이 든 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일지도 모른다. 따뜻한 공감과 든든한 연대일지도 모른다. 나는 외할머니와 언제나 말이 잘 통했다. 외할머니는 성품도 인자하셨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셨음에도 열린 사고를 지니셨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세상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외할머니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멋있어 보였기에 나도 나이가 들면 외할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외할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셨기에 자꾸만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외할머니를 다시 떠올려 본다. 나는 외할머니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젊은이와 대화할 때 한 번은 꼭 떠올려야 할 물음이다. 더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은 일찍 버린다.
몸에 대하여. 언젠가 선배 교수님의 병문안을 갔다. 일찍이 유학을 마치고 20대의 교수가 된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다. 그러나 정년 퇴임 후 서서히 치매가 진행되더니 결국 거동도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시게 되었다. 오랜만에 뵌 선배님은 그저 아이 같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다그침에도 천진한 웃음만 보였다. 한글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다. 영어로 유창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배님은 어디로 가버렸나.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다. 더군다나 사모님은 평소에는 화도 잘 안 내시던 선배님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폭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하셨다. 남은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죽음과 치매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은 떠올리기만 해도 암울하다. 그러나 두려워도 어쩔 수 없다. 오래 사용한 몸에 찾아오는 병을 100% 피할 방법은 없다. 그저 조심하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나빠진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강이 좋아져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호전일 뿐 전반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의학 용어 가운데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신체의 기능 상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 자체는 크게 보아서 비가역적이다. 서서히 몸의 기능이 퇴화하다가 언젠가는 기능을 전부 상실한다. 이런 흐름을 거스른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건강하지 못할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다. 결국 나이 들수록 병의 가지수는 늘어날 것이다. 왜 관리를 잘못했느냐고 스스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병이라면 병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낫다. 앞으로 몇 년 후엔 지금보다 더 많은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노쇠해져 가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에 떨어봐야 어찌할 것인가.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다. 차라리 병을 인정하고 고약한 친구쯤으로 받아들이고 병을 다스릴 방안을 찾는 편이 생산적이다. 이때 병을 이겨보겠다고 애쓰지 않는 자세를 갖추면 더 좋다.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병에 지치지 않는다. 이게 7가지 병과 더불어 30년 넘게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 용서에 대하여. 언젠가 중년의 부인이 찾아와 상담을 청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다. 이제는 뼈마디가 앙상한 채로 누워있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데도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이 떠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잘해드리자 하고 마음먹어도
옛일은 모두 잊은 채 편안히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듯 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진단다. 마음의 병이 쌓여서 몸으로 드러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 상담을 하다 보니 유독 한스러운 감정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모, 바람을 피운 배우자, 거액을 가지고 달아난 동업자,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시부모. 가해자는 달라도 그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는 같았다. 원망과 억울함이 가슴에 응어리진 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려 가슴 한켠을 묵직이 내리누르는 느낌. 이런 환자들에게 용서를 운운해봐야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런 일로 힘들어하느냐,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그것은 불난집에 석유를 들이붓는 꼴이다. 과거에 일이 되었을지언정 그들에게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원한을 쌓게 만든 상대가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음만 먹으면 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타인에게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싫어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때론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외려 더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용서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과 증오로 얽혀 있다. 이런 관계를 무 자르듯 단방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계를 도려내다가 제 살도 도려내기 십상이다. 또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체로 쿨하다. 그들에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사과할지언정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아직도 그런 일로 마음을 쓰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다. 그런 뻔뻔함이 상처받은 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미안하단 말은커녕 용서의 짐까지 홀로 떠안게 된 형국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다. 종교인들이나 선지자들이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용서가 정말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이다. 표독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 그 자신이다. 용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원한의 불길은 상대를 향한 복수심으로만 번지지 않는다. 원한을 품고 있는 나의 내면과 인생까지 송두리째 불태워버린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원한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허비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다.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제 용서에 다가가야 한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는 마음 먹는다고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다 싶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잊었다 싶다가도 문득 떠올라 온몸을 떨게 하는 게 원한의 감정이다. 그래서 용서도 성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탈이 난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는 것이 옳다. 나는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3단계를 거칠 것을 권한다. 첫 단계,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관계를 끊으라. 억울한 마음이 크면 상대에게 사과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사과한들 원한의 감정으로 똘똘 뭉친 당사자에겐 그 어떤 말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차라리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 용서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억울한 감정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상처가 된 기억과 거리를 두겠다고 아예 무심해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원한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가해자와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느냐고 묻는다. 물론 물리적인 관계까지 끊으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픈 기억과의 심리적 단절이다. 윌리엄 H. 월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벌 한 마리한테 죽도록 쏘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현재 진행형인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원한의 메커니즘이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제 일처럼 느끼고 괴로워하는 며느리가 그런 사례다.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용서의 문제를 상대와의 관계 차원이 아닌 나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상처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용서의 첫걸음이다. 2번째 단계, 여유가 생겼다면 상처받았던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해보라. 억울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내 상처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이해의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기념관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용서하면서도 잊지 않는 경지는 상처받았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닐까 싶다. 3번째 단계, 내가 나를 용서하자.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나는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백화점에서 번듯한 선물을 살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정성이라도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과수원 사과다. 교회에 있는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사과를 골라 엉기성기 엮은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들고 교수님 댁으로 갔다.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른 일로 교수님 댁을 방문했는데
내가 드린 사과 광주리가 마루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사모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직도 저런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촌스러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말이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교수님 댁에 인사를 갈 때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았다. 내 정성을 무참히 짓밟은 두 분에게 한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때는 그 일이 선악의 관점에서 명명백백해 보였다. 사모님의 잘못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을 뵐 때마다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과연 내가 사모님을 용서할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내가 용서할 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그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내가 나를 용서하자. 화내고 억울해하는 나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모님의 말씀은 정직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섭섭하게 여겼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뜻은 사모님의 정직한 표현을 멋대로 해석해서 미움과 앙심을 지녔던 그 옹졸함을 스스로 용서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났더니 촌스러운 사과가 비로소 마음에서 놓여났다. 진작 내려놓았으면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선배님 부부와 즐거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그 시간이 아쉬울 수밖에. 남을 용서하면 반푼어치 용서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명실상부한 온전한 용서다. 온전한 용서란 곧 자유로움이다. 내가 나를 속박했던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것.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때가 되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 보겠다고 마음먹어 볼 일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서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살아갈 것. 내 오랜 꿈 가운데 하나는 방을 스님들의 선방처럼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미니멀 라이프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활을 꾸려가고 싶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는데 쓰고 싶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책에서 이야기하듯 소유보다는 존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내 방은 언제나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책은 탑처럼 쌓여 있고 바닥엔 종이들이 널려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치워봐도 생활 습관이 단번에 바뀌질 않는다. 아쉽다.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수는 없다. 아깝고 번거로워도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할 밖에.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떠나면 아이들은 더욱더 못 버릴 게 분명하다. 내 남은 삶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물건은 자주자주 버리는 게 좋다.
나이 들수록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단지 생활 환경만을 이루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사고도 복잡하고 산만해진다. 특별한 병이 아니더라도 사고 연상이 느려지고 생각의 회전이 둔해진다. 더욱이 기억의 결손과 맞물려서 사고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고 결과적으로 사고의 내용까지 잡동사니가 되어버린다. 노인이 묻는 말에 딴 대답을 하거나 말에 요지가 흩어져서 삼천포로 빠지는 게 바로 사고력 저하 때문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노염을 타는 경우가 잦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단순하게 이해해도 될 일을 왜곡해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노인이라고 무시하느냐며 공공장소에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른 대접을 받겠다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이런 경우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특정 감정이 느껴지면 자동으로 증폭되고 행동화로 나타난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은 신체적인 현상을 동반한다. 즉, 감정이 격해지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상 신호를 넘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오래전에 절친한 친구의 문상을 다녀온 후 급사한 선배 교수님의 이야기다. 다른 문상객과 달리 선배님은 친구의 영정 앞에서 슬피 우셨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신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지병이 있었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나친 슬픔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지나치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 네팔 의료봉사 때 나는 기쁨이 넘쳐 주체를 못했다. 처음 의료봉사 때 참가했던 제자가 교수가 되어 그의 제자를 이끌고 네팔을 찾았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지 기쁘다는 표현을 넘어 환희, 황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런데 감정의 주체가 안 되자 혈압이 200을 넘어갔다. 가져간 약이란 약은 다 먹었다. 어떻게든 안정을 취하면서 관리하려고 했지만 네팔 오지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혈압 수치는 고공행진을 했고 카트만두에 돌아와서야 겨우 안정됐다. 나이 들면 희노애락 중 어느 것 하나 지나쳐서 좋을 것이 없다. 노인이 되면 감각기관이 점차 무뎌지는데 둔감한 덕분에 격한 감정으로부터 몸이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감정 조절은 일어난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감정의 폭발을 불러일으킨다. 화병이 대표적인 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자극에 따른 감정적 반응도 굳어지기 때문에 이를 단박에 수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나마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훈련이다. 즉, 화를 느끼면 나 화났어 라고 말하고
서운함을 느끼면 나 서운해 라고 말해보라.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나중에 공격적인 태도로 표출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당연히 내 감정 정도는 헤아려 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알리지 않은 감정을 상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감정 조절의 첫 번째 열쇠다. 그 다음 감정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라. 화가 났을 때 단순히 화라는 감정만 일어나지 않는다. 푸대접을 받는 데 대한 슬픔, 연민도 존재한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휘를 찾으면 감정이 한쪽으로만 증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행함으로써 감정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한다. 한 번은 어느 노부인이 부부관계 문제로 찾아온 적이 있다. 노부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 화병으로 드러난 경우였다. 노부인은 40년 넘게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온갖 고생을 했다고 호소했다. 내가 보기에도 인내심이 남달랐다. 나는 부인에게 나 힘들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부인은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사소한 불만도 꼭 삼킨 채 견뎌온 세월이었다. 나는 노부인에게 남편을 한번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데려오지도 않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상담 치료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 발길을 끊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억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끝내 품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다행히 나쁜 일은 피해간다고 해도 차곡차곡 쌓인 원망을 고스란히 아는 채 눈을 감을 게 분명했다.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홀가분해지지 못하고 온갖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고 갈 부인이 안쓰러웠다. 나이 들면 맺힌 것을 풀고 싶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나쁜 감정은 털어내고 싶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마지막에 이르러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듯이 쌓인 감정도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단순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와 표현하기다. 감정을 잘 읽고 잘 표현하면 앞으로도 크게 맺힐 일이 없다. 앞으로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면 꼭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할 일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